강우는 그냥 나고자였어. 평범한 컴퓨터 수리공이었다고. 미친. 설마 그 시계가 클릭 한 번이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열쇠야. 형은 널 믿어서 맡겼는데 넌 그걸 팔아넘긴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속 숨은 진심을 전하는 오래된 오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형을 잃고 그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청년의 가슴 뜨거운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형 이름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라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야. 민재야, 형은 특별한 사람 아니야. 서강우는 늘 그렇게 말했다. 동생 민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부종합청사 지하 3층, 보안등급 5등급 서버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케이블을 정리하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출근길엔 편의점 삼각김밥, 퇴근길엔 동생과 통화. 주말이면 민재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어쩌면 평범함 그 자체인 살.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서강우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전산망이 아니었다. 국가금융망, 국방통신망, 재벌그룹의 핵심 인프라까지 연결된 통합 알고리즘. 한 번의 클릭으로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고 한 줄의 코드로 대기업의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 그는 그 모든 것의 설계자이자 유일한 관리자였다. 회의실에선 장관들이 모여 국가 안보를 논했지만 정작 그 안보의 핵심 열쇠는 지하 서버실 책상 위 커피 얼룩 옆에 놓여 있었다. 강우는 그 무게를 알았다. 그래서 더욱 조용히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기록에 남지 않게.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공식 문서에서 최대한 지워나갔다. 보안 각서엔 코드명만, 접근 로그엔 숫자만. 서강우라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졌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현실은 동생 민재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제는 서로가 전부였다. 민재는 형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강우는 늘 그 자랑을 막았다. 위험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모두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거리를 뒀다.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두었다. 이연화는 강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가 출장을 간 사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금고.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 아니었다. 민재의 생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 서류 뭉치가 나왔다. 보안 각서, 접근 권한 목록, 시스템 설계도. 연화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국가기관망의 최상위 관리자. 재벌 총수들조차 그 앞에선 무력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정점. 손이 떨렸다. 사랑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욕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연화는 오래전부터 권력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로비스트들이 오가는 저택에서 성장했다. 권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의 열쇠가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 강우는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연화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을 차렸고 평소처럼 그의 하루를 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를 지킬 것인가, 이 남자가 가진 것을 가질 것인가. 두 선택지 사이에서 연화는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둘 다 가지는 것. 며칠 후 연화는 오래된 인맥에 연락을 취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전직 정보기관 인사.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정보의 존재만 암시했다. 상대는 눈빛을 바꿨다. 연화는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적절한 보호와 위치.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퇴근했다. 민재와 통화하고 연화와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연화의 눈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 뒤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서강우의 차는 외곽 순환도로 2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목격자는 없었다. CCTV는 그 구간만 작동하지 않았다.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됐다. 경찰 보고서엔 졸음운전 추정이라고 적혔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민재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형의 관 앞에 서서 차가운 나무를 만지며 현실감이 없었다. 이틀 전까지 통화했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민재야, 이번 주말엔 뭐 하고 싶어? 그 물음에 대답도 못했다. 이제 영영 대답할 수 없게 됐다. 연화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검은 상복,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적당한 눈물. 완벽한 슬픔의 연기.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다. 강우가 죽으면 알고리즘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상계승 체계.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동거인이자 유일하게 그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부 측에서도 강우가 속했던 부서에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연화는 직접 금고를 확인했다. 서류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접근 코드, 생체 인증 정보, 시스템 키 파일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강우는 죽기 전 모든 것을 옮겼다. 어디론가.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강우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믿은 건 오직 한 사람. 동생 민재. 연화는 이를 갈았다.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끝까지 그녀를 권력받게 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무지한 아이에게 넘겼다.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다. 형이 남긴 게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만 형의 빈자리만 느꼈다. 텅 빈 아파트, 식탁 위 2개의 컵, 이제 울리지 않는 전화. 그는 형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발견했다. 멈춰있는 초침. 강우가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사고는 너무 완벽했다. 의심할 틈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을 샀다. 강우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그를 지웠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단서도 목격자도 흔적도 없었다. 서강우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름도 기록도 존재의 흔적도 모두. 눈이 내렸다. 보호시설 정문 앞 연화는 민재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옷 몇 벌, 형의 사진, 그리고 그 손목시계.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이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까지 책임질 순 없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형이 죽고 집이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는 순간. 현실이 너무 빨리 무너져서 감정이 따라가지 못했다. 연화는 가방에서 손목시계를 꺼내 민재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가져. 형이 남긴 마지막이야.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산. 시계를 넘기는 순간 연화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몰랐다. 그 시계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시설 직원이 민재를 안으로 데려갔다. 뒤돌아보는 아이의 눈과 연화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침묵. 연화는 먼저 고개를 돌렸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설 건물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그 아이에게 쥐어줬다는 것을. 서강우가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그리고 그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생체 인증 장치라는 것을.
민재는 시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시계를 귀에 갖다 댔다. 째깍째깍. 멈췄던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계는 다시 살아나 있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재야, 형은 특별한 사람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형은 특별했다. 너무 특별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시설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전 수업, 오후 작업, 저녁 소등. 민재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겼다. 저항할 이유도 기대할 미래도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를 견뎠다. 밤마다 손목시계 소리를 들었다. 째깍째깍.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다른 아이들은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형이 남긴 유일한 것. 그것만이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꿈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명하진 않았다.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민재야. 끝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으면.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다. 깨어나면 기억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반복됐다. 매일 밤 같은 리듬으로. 세월이 흘렀다. 민재는 성인이 됐다. 시설을 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다. 작은 고시원방, 편의점 야간 알바, 끼니를 때우는 컵라면. 형과 함께했던 과거는 점점 희미해졌다.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 걸었던 공원 풍경도. 기억은 낡은 사진처럼 발해갔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배터리를 바꾼 적도 없는데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가끔 그 시계를 들여다봤다.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포엠 -S K. 형의 이니셜. 자신을 위해 남긴 것.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봤다. 정부 전산망 구축 10주년 특집 기사. 거기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단체 사진 속 뒷줄 구석, 흐릿하게 찍힌 한 남자. 민재는 숨이 멎었다. 형이었다. 기사엔 이름이 없었다. 관계자들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형은 정말 존재했다. 민재의 기억 속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 기록 속에. 하지만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왜? 무엇 때문에? 민재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다. 형의 죽음이, 자신의 추방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손목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질문처럼, 초대처럼. 민재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민재는 요양병원 복도를 걸었다. 소독약 냄새와 조용한 신음소리가 섞인 공간. 이곳에서 주 3회 환자 이송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째였다. 낮은 임금이었지만 고시원 월세를 내기엔 충분했다. 307호 윤병호님, 물리치료실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다. 민재는 휠체어를 밀며 병실로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백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휠체어에 노인을 옮기는 순간 윤병호의 시선이 민재의 손목에 멈췄다. 손목시계. 낡고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째깍거리는 그 시계. 노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게 어디서 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절박했다. 민재는 당황했다. 이건 제 형이 남긴 겁니다. 형? 윤병호는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이름이 뭔가? 서강우요. 왜 그러시는데?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 강우. 서강우. 중얼거림이 계속됐다. 그리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열쇠는 살아있구나. 민재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열쇠가 뭡니까?
윤병호는 복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물리치료는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내 방으로 가자.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병실로 돌아온 뒤 노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손글씨로 빼곡한 메모들. 난 30년 전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네. 기술보안부서. 그때 젊은 공무원 하나를 만났지. 서강우. 28이었나. 천재였어. 아니, 천재란 말로도 부족해. 윤병호의 손가락이 수첩을 넘겼다. 그 친구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망이 아니었네.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경망이었지. 은행, 국방, 통신, 교통, 전력. 모든 게 연결됐어. 그리고 그 중심에 강우가 있었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강력했거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어.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지. 대통령도 재벌 총수들도. 강우가 마음만 먹으면 나라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민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형에 대한 이야기. 그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진실. 그래서 회유했어. 돈, 지위, 권력. 뭐든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강우는 거절했네. 저는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어. 그 말에 오히려 더 위협을 느꼈지. 거래할 수 없는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윤병호는 기침을 했다. 민재가 물을 건넸고 노인은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했다. 그래서 감시했어. 24시간.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약점을 찾았지. 바로 너였어.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생. 서민재. 강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경 쓰는 존재. 내가 인질이었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암묵적인 압박이었지. 우리 말을 들으면 동생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거역하면. 그런 식이었네. 노인은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강우는 알았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언젠가 제거될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했지. 시스템 접근 권한을 2중 3중으로 암호화했어. 생체 인증, 시간 잠금, 물리적 키. 그리고 마지막 열쇠를. 윤병호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너에게 남겼어. 제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받았어. 윤병호가 시계를 가리켰다. 그게 바로 열쇠야. 단순한 시계가 아니네. 생체 인증 장치지. 강우의 DNA와 내 DNA가 동시에 인식돼야만 작동하는. 형제라는 혈연적 연결고리를 암호키로 쓴 거야. 민재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20년 넘게 차고 다녔던 이것이.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하지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형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호하려고 했겠지. 윤병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무해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실제로 그랬잖아. 너는 살아남았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형은, 강우는 각오했을 거야. 자기가 사라지더라도 시스템은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준비가 됐을 때 노인은 수첩을 민재에게 건넸다. 여기 적혀 있어. 시스템 위치, 접근 방법, 그리고 강우가 남긴 메시지. 수첩 마지막 페이지. 형의 필체. 민재야,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형이 지키려던 세상이 결국 형을 삼켰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계를 기억해. 내가 살아있다면 진실도 살아있는 거야. 형은 믿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민재는 손이 떨려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윤병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어. 아니면 형이 지키려던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민재는 손목시계를 응시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는 초침. 형의 심장박동처럼. 알려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윤병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강우 친구 아들답네. 좋아, 들어봐. 윤병호의 지시대로 민재는 정부종합청사 구간 지하로 향했다. 폐쇄된 지 10년이 넘은 공간. 보안 출입증도 필요 없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건물이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지하 1층, 2층, 3층.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하 4층 끝, 표지판도 없는 철문. 민재는 손목시계를 문 옆 작은 패널에 가져다 댔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윤병호의 기억이 틀린 건 아닐까? 그때 시계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뒤집어 보니 뒷면 유리가 살짝 벌어졌다. 그 안에서 작은 칩이 튀어나왔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빼내 패널 슬롯에 삽입했다. 기계음. B-, B-, B-. 그리고 패널에 불이 들어왔다. 생체 인증 대기 중.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민재는 패널에 손을 얹었다. 푸른 빛이 손바닥을 스캔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DNA 일치 확인. 서민재. 2차 인증을 시작합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20년 넘게 봉인됐던 공간.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다. 서버실이었다. 오래된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중앙엔 단독 터미널 하나. 화면이 켜져 있었다. 대기 모드. 민재가 다가가자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웰컴 램. 키보드도 마우스도 없었다. 다만 터미널 옆에 작은 홈 하나.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손목 시계를 올려놓는 자리. 시계를 홈에 놓자 화면이 급격히 변했다. 코드 줄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로그 파일, 암호화된 데이터, 시스템 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 PERSONALMESSAGM. 아비. 민재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이번엔 작동했다. 더블 클릭. 화면이 깜빡이더니 형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강우. 20년 전 모습. 젊고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민재는 숨이 멎었다. 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재야. 만약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형은 이미 없겠지.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어제 녹음한 것처럼 선명했다. 미안해. 형이 너한테 짐을 남기게 됐구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 시스템은 너무 위험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형은 모든 걸 잠갔어. 너만 열 수 있게. 화면 속 강우는 한숨을 쉬었다. 형이 만든 건 도구야. 선도 악도 아니야. 다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형은 이 도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그게 너야, 민재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화면을 통해 형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전체 시스템 맵이야. 금융망, 국방망, 통신망.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접근 권한도 너한테 있어. 하지만 민재야, 조심해. 이걸 쓰는 순간 내가 표적이 돼. 형처럼. 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권력을 위해 쓰지 않을 거라고. 사람을 위해 쓸 거라고. 그게 형이 너를 선택한 이유야. 내가 착하니까. 내가 형보다 강하니까. 화면이 흔들렸다. 강우가 녹화를 끝내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 민재야. 형은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화면이 꺼졌다. 서버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20년 넘게 참았던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다. 형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하지만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다. 진실을 숨김으로써.
무지로서, 그리고 마지막 선택권을 남김으로써. 민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터미널 화면엔 여전히 시스템 맵이 떠 있었다. 거대한 네트워크, 국가의 신경망,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손목시계를 들어 올렸다. 째깍째깍. 형의 심장은 멈췄지만 형이 만든 것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민재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파일을 열었다. 로그 기록. 20년치 데이터. 누가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는지, 누가 형을 감시했는지, 누가 사고를 조작했는지. 모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연화. 형의 연인. 민재를 시설로 보낸 여자. 그녀는 강우가 죽기 전부터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 외부 세력과 연락했다. 정보를 팔려 했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배신. 형은 알았을까? 사랑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화면 한 구석에 작은 메모 파일이 있었다. 제목 TOMIFBTRAYD. 클릭했다. 민재야. 만약 내가 연화의 이름을 봤다면. 형은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미워하지 마. 사람은 다 약해. 권력 앞에선 더 그래. 형도 완벽하지 않았어.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했던 형도. 다만 기억해.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해. 진실을 밝히는 것과 복수는 달라. 민재는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 형은 강요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힘은 도구야. 목적이 아니야. 내가 이걸로 뭘 지키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민재는 터미널에서 손을 떼었다. 깊은 숨을 쉬었다. 형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왔다. 지상으로 올라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민재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이제 알았다. 형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민재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파괴가 아니라 재건으로, 형이 원했던 방식으로. 민재는 윤병호를 다시 찾았다. 노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했구나. 네. 하지만 혼자선 할 수 없어요. 민재는 수첩을 펼쳤다. 형이 남긴 로그를 공개하려면 언론이 필요해요. 믿을 수 있는 기자. 그리고 법적 보호. 윤병호는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줬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한지민. 탐사보도 전문 기자야. 10년 전 정부 비리 건으로 상 받은 사람이지. 신뢰할 수 있어. 사흘 후 민재는 한지민을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기자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에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20년 전 공무원 사망 사건이요? 시효도 지났을 텐데. 시효는 지났어도 진실은 안 지났어요. 민재는 USB를 건넸다. 여기 다 있어요. 누가 형을 감시했는지, 누가 사고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누가 시스템을 차지하려 했는지. 한지민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데이터가 펼쳐졌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름들, 날짜들, 거래 내역들, 국가기관, 재벌그룹, 정치인들, 그리고 중심의 이연화. 이건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조직적 제거예요. 맞아요.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형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했고요. 그래서 지워졌어요. 한지민은 파일을 계속 넘겼다. 통화 기록,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완벽한 증거 체인. 이걸 공개하면 정부가 뒤집힐 거예요. 아니, 나라 전체가.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민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거여야 하고요. 한지민은 노트북을 덮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주일만 주세요. 교차 검증하고 법률 자문 받고 보도 방식 짜고. 그리고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당신 신변 보호 장치도 마련할게요. 이거 나가는 순간 당신도 표적이 돼요. 알아요. 민재는 손목시계를 만졌다. 형도 그랬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기사가 났다. 20년 전 공무원 의문사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한지민의 서명 기사. 조심스럽지만 명확했다. 팩트만 나열했고 추측은 배제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는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게 진짜야? 정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20년 전 일을 왜 지금? 이틀 후 두 번째 기사. 서강우 국가기관망 설계자였다. 사망 전 감시 기록 확인. 더 구체적인 내용. 강우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위험했는지. 사흘 후 세 번째 기사. 서강우 사망 전후 금융거래 내역 분석. 특정 인물에게 거액 이동. 이름은 가렸지만 패턴은 명확했다. 이연화. 언론은 들끓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외쳤다. 정부는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이연화가 움직였다.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민재야. 익숙한 목소리. 20년 전 자신을 시설에 버린 여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만뒀으면 좋겠어. 너한테도 나한테도 모두한테. 거절하면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연화가 말했다. 그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닫힐 거야. 윤병호 할아버지, 한지민 기자, 그리고 의미심장한 정지. 너.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다. 형이 원했던 일이.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지하 서버실로 갔다. 터미널을 켰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형이 남긴 최후의 보험.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EMERGENCYPROTOCOLFULLDISCLOSURE. 민재는 마우스 커서를 올렸다. 클릭하는 순간 모든 로그가 자동으로 공개된다. 언론, 검찰, 국회, 시민단체. 동시다발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민재는 클릭했다. 알림음이 전국에서 동시에 울렸다. 뉴스 속보 알림. 정부 기밀 시스템 전면 공개. 20년간의 은폐 드러나. 파일은 퍼져나갔다. 막을 수 없었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 저장.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게 설계된 시스템. 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안전장치.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재벌 총수들은 변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이연화는 사라졌다. 이틀 후 민재 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약속도 없이. 윤병호의 요양병원 앞.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가자. 연화는 앞서 걸었다. 민재는 따라갔다. 병원 옥상. 아무도 없는 공간. 연화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가엔 다크서클, 입가엔 주름. 20년이 그녀도 늙게 만들었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민재는 단호했다. 왜?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우는 돌아오지 않아. 진실을 밝혀도 시스템을 바꿔도 내 형은 안 돌아와. 알아요. 민재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형이 지키려던 건 돌아올 수 있어요. 형이 믿었던 것들. 믿음? 연화는 비웃었다. 강우는 순진했어. 세상이 선한 사람들로 돌아간다고 믿었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권력이 지배해. 힘이 정의야. 그래서 형을 팔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랑한다면서 형을 권력과 바꿨어요? 연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살고 싶었어. 강우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 너무 위험했거든. 그래서 거래했어. 정보주는 대신 안전을 받는 거래. 그 거래로 형이 죽었잖아요. 아니야. 연화가 소리쳤다. 난 죽이라고 안 했어. 그냥 통제하라고만 했어. 감시하고 관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두려워했어. 강우가. 그래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도 후회해. 매일 강우 얼굴이 꿈에 나와. 날 보면서 웃던 얼굴. 난 괴물이 됐어. 맞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괴물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뭐? 증언하세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가 형을 죽였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누가 배후인지. 다 말하세요. 그게 유일한 속죄예요. 연화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 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도 죽을 거야. 증언하면 형도 죽었어요. 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형은 옳은 일 했는데 죽었어요. 누나는 잘못한 일 했는데 살았고요. 이제 균형을 맞출 때예요. 연화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다 말할게. 사흘 후 검찰 조사실. 이연화는 증언했다. 12시간 동안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방법들 모든 걸 쏟아냈다. 녹음됐고 기록됐고 공개됐다. 파장은 거대했다. 전직 장관 2명 체포, 재벌 총수 1명 소환, 정보기관 간부 3명 구속.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 청문회. 민재는 증인석에 앉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서강우 씨가 만든 시스템 지금도 작동합니까? 네. 그 시스템 권한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재는 손목시계를 들어 올렸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다. 한 의원이 앞으로 나왔다. 그럼 당신이 국가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민재는 침착했다. 하지만 안 할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형이 안 했으니까요. 민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형은 힘이 있었지만 휘두르지 않았어요. 지킬 수 있었지만 지배하지 않았어요. 전 형을 닮고 싶어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다. 그럼 그 시스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투명 공개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위원회가 관리하고 모든 접근 기록이 실시간 공개되고 국회가 감시하는 구조로요. 형이 두려워한 건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악용 못하게 만드는 게 답이에요. 청문회장은 조용해졌다.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서민재 씨, 당신 형 서강우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형은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나라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 근데 세상이 평범하게 살게 안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형은 끝까지 사람을 먼저 지켰어요. 시스템보다 권력보다 자기 목숨보다. 민재는 눈물을 닦았다. 전 그게 자랑스러워요. 형이 6개월 후 정부 종합청사 신관 1층 로비. 제막식이 열렸다. 대리석 벽에 새겨진 명판.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설계자 서강우 1975-2005를 기리며 민재는 명판 앞에 섰다. 형의 이름이 드디어 공식 기록에 남았다. 지워졌던 존재가 복원됐다. 옆에 윤병호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노인은 명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우 친구가 좋아할 거야. 이름 남는 거 싫어했지만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한지민 기자도 와 있었다. 좋은 기사 소재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올해의 탐사보도상 받았어요. 축하해요. 민재는 웃었다. 진실 밝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연화는 오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었다. 5년형. 방조제와 증거인멸 혐의. 하지만 증언 협조로 감형받았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갔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형이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버릴 순 없었다. 제막식이 끝나고 민재는 혼자 지하 서버실로 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터미널을 켰다. 시스템은 이미 국가위원회로 이관됐다. 하지만 형의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화면에 작은 아이콘 하나. FINALMESSAG. 클릭했다. 강우의 얼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영상이었다. 더 오래된 민재가 어렸을 때 찍은 것 같은. 민재야. 만약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형이 믿었던 대로 됐구나.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자랑스러워. 화면 속 강우는 밝게 웃었다. 형은 내가 형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 더 용감하고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사람. 그리고 맞았어. 넌 해냈어. 강우는 카메라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형은 진짜로 떠날 거야.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형은 내 안에 살아있어. 내가 옳은 일 할 때마다 누군가를 지킬 때마다 형이 함께 있는 거야. 마지막 한마디. 잘 살아 민재야. 행복해라. 그게 형이 제일 바라는 거야. 화면이 꺼졌다. 민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벗었다. 20년 넘게 차고 다녔던 그것을 터미널 옆 유리 케이스에 넣었다. 보관장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형의 유산은 이미 전달됐으니까.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형. 작게 중얼거렸다. 전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형이 바랐던 대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민재는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형의 이름을 지킨 사람으로. 형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대리석에, 기록에,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의 가슴에.